정치 두뇌가 똑똑해지는 시간, IQ가 높아지는 시간,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예고를 하자면 이따가 2부에서는 조정식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나왔죠? 네. 5분인가요? 4명입니다. 4명. 네. 조정식, 안민석, 염태영, 염태영 그리고 김동연. 네. 네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쪽 국민의힘은 유승민, 그다음에 지금 김은혜, 심재철, 예, 김영환 의원은 충북으로 가셨고. 왜 저 사람 뺍니까? 강용석. 그렇죠. 강용석이 지금 김장환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으면은 그 자격 있는 겁니다. 예. 영험한 우리 김 목사님께 김건희도 안수 받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자, 우선은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이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우선 서울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 또 이런 입장을 냈고요. 송파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살아야만 출마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면 60일 전. 그럼요. 네. 지방선거는 그렇고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울릉도에 살아도 제주도에 살아도 서울 종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거주자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송영길 형님이 이사를 하셨고, 또 김동연 대표도 경기도로 이사하셨고, 그렇죠. 수원으로. 아니, 이사가 아니고 원래 경기도에 오래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무실이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원래 그 양반이 또 아주대 총장도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어머니가 또 과천에 오래 사셨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하여튼 사실 이제 수도권에 사는 것을 지역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연구를 지역 하긴 문제는 좀 접근을 어렵죠. 한 권역이죠, 한 권역. 그렇죠. 어려운데, 다만 이 정치적으로 내가 주로 중앙 정치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가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정도면은 지금 가장 격전지인 서울시장 정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런 사고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거주한 연고지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걸 두고 당내 86 의원들, 동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연세대 출신 아닙니까? 제일 친한 사이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오세훈이가 그냥 무혈 입성하는 거 아니냐, 이 염려하는 판에 그래도 저 전직 당대표로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박진영 교수님 왜 이렇게 반대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만. 예, 양비론적 관점입니다. 양비론적 관점. 양비론적 관점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재선 의원들을 비판을 했어요. 왜 서울시장 안 나가냐고.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거의 정계 은퇴를 선언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에서 후보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기획을 못한 저는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이 하나의 이 무능의 측면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거 2011년도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경기도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오겠다고 해서 출마했는데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낙천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것도 또 현역 의원이 온다는 것이, 그런 측면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덧붙여서 오는 과정들이 섬세하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산사절을 이렇게
예, 돌아다니시는데 의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와라.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엔 80년대 신파예요. 80년대 신파예요. 네. 저라면은 송영길 대표가 잘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 가지고 용산도 돌아다니고 서울시 전역 밑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 정리해 가지고 국민과 당에 탁 던져놓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오세훈하고 붙어볼 만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게 수순이었다. 네, 저는 방식 자체가 좀 별로였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만드는 그림들, 영상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뭐 저는 그 저항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내가 더 이상 송영길 대표를 비판할 필요도 없고, 네. 또는 뭐 이 박주민, 박영선 다른 의원들 보고 나와라 왜 안 나오느냐 비겁하다 이렇게. 박주민은 안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 지금 뭐 아직 고민 판단 중.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한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당 지도부에서 빨리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 인천에서 서울로 시장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건지 아니면 그 일정의 페널티를 줄 건지 아니면 페널티 없이 그대로 출마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문제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게 상수가 됐다면은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이 송영길을 넘어라, 송영길을 이겨라라는 하나의 게임처럼 이 경선을 재밌게 만들어가는 전략적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후보들을 많이 나오게 해서 이제 뭐 맞습니다.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흥행을 일으켜라. 뭐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은영 그렇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당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과정 아까 그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부산시장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 거기야말로 험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그 본인이 지금 말하는 거로 봐서는 당이 이제 요청을 해서 이사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사가 왔으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가는 걸로 되는데 근데 왜 딱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제 우상호 지금 의원님이나 또 김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느냐 이 타이밍이 지금 왜 이런 거냐 무엇이 진짜냐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고문께서 전화를 했다 그게 이제 단독 보도로 나갔다가 당 공보단에서 이제 바로 아니라고 정정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자출이냐 타출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대목이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자출성이 아니고 타출에 의한 건데 나왔는데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586의 어떤 갈등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앞으로 해야 될 개혁 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86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커다란 이미지의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울의 선거는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되는 거여야 뭐 갈등이고 뭐 그럴 텐데 이게 뭐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 그 뉴데일리가 PNR에 의뢰해서 4월 1일 날 2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이 52.6, 송영길 후보가 4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요거 이 정도 격차면은 예. 좁히다 못해 역전할 수 있다. 11%포인트 정도니까 이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단순 지지율로 볼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의 지지율 그리고 이제 투표 의향,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들과 그다음에 그 광역기초의원들이 이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펴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견 청취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세훈이가 이렇게 상종가예요. 도대체 뭘 잘했길래 그런 저는 평가를 받는 거지?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다 동의는 안 됩니다만은 네. 하나는 확 와닿더라고요. 등산 하산? 아니 그럼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이길 것 같으면은 뭐 욕 좀 먹더라도 와서 이기면 되죠.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지금 갤럽 자료를 보면은요, 1일 날 공개가 됐는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6대 36.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수도권이 거의 엇비슷해요. 좋아. 네,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성의 인물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이 전국 여론은 36대 36이지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9%포인트가 민주당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은 32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 지지율 가지고 이게 선거에 대한 그 전망을 하면은 상당히 조금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대위라는 그 정통성이 완벽하지 않은 지도부가 서울, 인천, 경기를 전략 공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경선입니다. 경선. 힘이 없지. 네. 괜히 전략 공천했다가는 거의 또 당의 분란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경선이기 전략 때문에 공천하면 난리 나고. 예,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비판하시는 것도 송영길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후보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저는 이제는 뭐 경선 국면으로 빨리 끌고 가는 게 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더 이상 뭐 찬성 또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안 하신다니까 이제 그만 욕하세요. 근데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야 되지 않냐, 뭐 박영선 전 장관 나와야 되지 않냐, 다 나와서 그러면 붐업을 일으켜라.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나경원 형님도 좀 나오시고. 네, 이낙연 후보 저기 전 총리도 나오시고 해서 경선을 해라.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그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을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당신들이 안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 관리가 너무 속도 문제라든가 좀 서툴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가 그 전에 비대위에 대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막 그 불만과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비대위원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 그리고 비대위원을 원내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질 때 교체를 해서 더 강화를 해라 했는데 그것도 말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당이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계파들이 지금 이렇게 또 갈등을 벌이기 직전인 건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선거에서 선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리더십이 그 의심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선거 이긴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유튜버들은 그래도 그런 정보가 굉장히 빠른 분들인데도 진보 유튜버들도 생각이나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일치된 어떤 생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니 실제로 그래. 실제로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 우리 그 유튜버들 보면은 네. 그 경기도지사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서울시장은 안 된다.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야. 서로 자꾸 그러니까 달라요. A하고 B가 있다면은 네. A, B가 경기도지사는 같은데 서울시장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 이제 유튜버라든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그렇죠. 뭐 우리 이은영 소장님, 저는 별로 안 특수. 뭐 그다음 또 저기 박시영 대표도 네. 마찬가지. 내부 정보를 많이 하는 그렇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말하지도 못하는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근거 없는 희망으로 돌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어떤 이 성격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만은 저는 이 당인으로서의 전략적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이 우리 시청자들의 구미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할 말은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는 결론이 웬만하면 제가 하는 예측적으로 흘러가는 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저는요 네네. 한마디만 네. 할게요. 저는 누구도 노바디? 편이 아니기로 했어요. 노바디야? 한 명 빼고 누구요? 수원시장 김준영. 김준영. 수원시장 김준영. 왜냐면 우리 프로그램
그렇죠.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오래 함께 그런 했죠. 의리는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두 분이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또 두 분의 또 열렬한 또 서포터즈 도움이 되려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대선 때 제가 안철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안철수 이야기 제가 안철수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캠프 이제 깊숙한 곳에서 안철수가 저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그렇지. 맞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철수가 또 결국은 또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그게 실제 나중 통계를 보니까 1점 몇 프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철수 표가 3.5 대 7.6.5 정도로 저쪽으로 많이 갔대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걸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이 평론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레이어와 평론의 영역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정보도 없고요. 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누가 되든 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왕이면 이기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제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바가 이기는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방선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아니 이게 말이죠. 그 지역구가 2,000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4,0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표본을 그렇죠. 잡아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내가 이 지역에 산다. 안 살 경우에는 안 산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바라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걸? 그래서 경기도나 이제 서울이나 이제 지금 RDD로 지금 가상번호를 아직 쓰지를 않고 있는데 전화 면접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지역이 뭐 광역단체만 해도 17, 8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RDD 유선으로 해서 하는데 응답률이 2% 이내예요. 1.3, 뭐 2.8 막 어떻게 이래요. 믿어 그거를? 그래서 그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조원 CNI인가요? 조원 CNI. 네, 거기 이제 네. 인천 경기 지역의 기자 네. 협회인가 거기서 네. 이제 의뢰한 건데 그 수원시장 이제 예비 후보 상대로 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 누가 그 적합한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1위 후보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1.8 11.8. 꼴등. 네. 그 이제 ARS RDD에서 네. 이제 그 이 기계가 물어본 것 중에 그 꼴등이 된 후보가 3.2%. 근데 이게 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단 말이에요. 500명이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면은 이게 1위가 11.8, 꼴등이 3.2. 그러면 다 오차범위 안에 그렇죠. 다 오차범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꼴등이 맞아요. 1등일 수도 있고 1등이 그렇죠. 꼴등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유 이제는 제대로 분석을 하시네요. 아니야 이게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네. 오늘 결과를 보고 기가 막혀서 막 올리신 글을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네. 아니 이러면은 이 여론조사가 장난이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방선거가 오차가 크고 그래서 그 레인지로 이제 나중에 예측을 하거든요. 광역단체장 예측할 때도. 광역단체장 정도만 조금 그것도 힘들다니까요. 1.3 나온다니까요. 응답률이. 깻잎 차로 뭐 붙거나 혹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강원도지사 최문순하고 엄기영 나왔을 엄기영 때 그리고 또 나왔을 때. 한명숙하고 오세훈 나왔을 때 이게 두 자릿수 격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렇죠. 딱 붙었거나 혹은 역전이 됐거나 네. 지금이야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하여간 이번 여론조사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이 전문가 우리 이은영 소장님 같은 전문가의 분석으로 봐야지 이걸 갖고 드러난 지표만 갖고 이게 누가 앞선다 누가 뒤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단히 위험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뉴델리 PNR 자료만 가지고 서울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너무 쉽게 접근하면은 의외 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이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고 이 열기를 모아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은 지지층이 좀 투표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서울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인데 부동산 문제 해법 없습니까? 민주당이?
아니 일단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 파트에서 한 대선 끝나고 한 20일 지났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해야 돼요. 총정리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싸울 건 싸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당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왜 용산 이전 저지 졸속 이전 저지 TF 안 만드는지. 글쎄 말이야. 뭐 하고 있어 지금? 네. 아까 또 우리 조정식 의원 말씀하신 것도 도이치모터스 상설 특검 왜 안 올리는지. 속도감이 전혀 없어요. 이거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밑에 이제 그 수석 부대변인하고 다 또 이제 세팅을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런 걸 빨리 TF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인수위에서의 활동들을 팔로우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 TF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지금 이제 공관위가 다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관위 활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거 조직과 투쟁 조직과 그다음 정책 조직은 별개로 다 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좀 두 개로 나눠갖고 선거 준비팀, 그다음에 현안 대응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4.7 보궐선거 때도 그렇게 어영부영 허송세월하다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래서 1년 후에 또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살찐 초식 공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180석 가까이 되는데 쓸모 있는 의원이 몇 명 안 돼요. 아직도 우상호 나와서 일해야 되는 구조인 거야, 민주당 구조는. 그래도 우상호 전 그래도 우상호가 제일 잘해요. 있으니까 그래도 우상호가 이게, 대선 때 보면 제일 잘했어요. 판이 좀 정리가 되고 네, 판이 정리가 되고 다듬어진다.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문가들이나 원애들 데려다 쓰면 돼요. 전문가도 안 써요. 그걸 근데 네, 의원들 전문가는 많다고 절대 안 의원들 써. 중심으로서 일을 네, 하니까 이게 안 네. 돌아가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네. 아이고 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그 현재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경기도도 어려울 거예요. 이 영향을 다 주고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제 아직 가상대결 붙인 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격차가 한 10%포인트 이내 정도로 잡혀 있고 인천은 좀 지금 현직인 그 박남춘 시장이 1위를 다자구도 넣었을 때는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경기도는 유승민과 그다음에 이 김동연 후보의 맞대결로 지금 이제 프레임이 짜지는 것 같고 서울은 지금 자체가 좀 안개 혼돈 국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나올지 현직 시장은 있지만 민주당이 아직 이게 정돈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김희석 의원하고 같이 20여 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수기를 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밑에서 잘 안 도와준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예상 외에 또 대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조정식 의원 오시면은 전 단일화 문제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 원래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 간의 단일화 국면이 좀 조만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세 명의 후보가 하나로? 세 명이 되든 뭐 두 명끼리 하든 이 친화력이 있는 후보들끼리의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친화력과 그다음 지역 연고적 친화력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국면도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요동을 치면은 그 판이 더 재밌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자체 역동성이 생기면은 거기에 그렇죠. 플러스 알파에서 이재명 그 지사의 이 도움이 있다면은 유승민 후보라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김은혜 대변인을 갑자기 보기문항에 넣어서 돌아가는데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지금 2위로 올라섰어요. 지금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말 안 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야, 그 만약에 그 김병욱 의원도 뭐 나올 생각 누구? 있나요? 김병욱? 성남 분당. 아 거기는 얘기가 없죠 현재. 김병욱 전혀. 의원요? 네, 전혀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출마설입니다. 만약에 그 양반이 성남시장에 나오고 김은혜도 나오면은 분당 보궐이 엄청 이재명 후보님이 글로 가시면 되겠네. 아니 가시는 게 거기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나오시면 되겠네요. 거기 주민이에요. 그 동네 주민이에요. 그걸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 동네 주민이에요.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나오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보기에 경기도가 처음에 유승민을 놓으니까 지지도가 잘 나오다가 네. 김동연도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를 불쏘시개로 투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흥행 메이커로. 흥행 메이커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주자가 되는 될 수도 거니까 그 흥행 메이커라기보다는 저는 본인이 주자로 뛰려고 하는 거고. 그럼 저기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을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친윤이기 이제 때문에. 친윤 구도로 지금 가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방선거가 그 유승민이가 저기 윤석열 선거 나올 때 별로 안 도와줬어요. 별로 이렇게 서로 안 좋잖아요, 지금 관계가. 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이제 이 대항마를 지금 내보낸 거고, 지금 그 KSY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성격 자체를 새로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59.6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전국단인가요? 이게 경기도만 일단 경상도를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지금 수도권 전체로 봐도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게 지방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지금 이거는 경남도 건데 요거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50%는 넘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지지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마 그 정도는 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면서 이 민주당이 아까 말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단 말이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 김병욱 의원이든 뭐 김은혜 의원이든 뭐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조정식 의원이든 근데 출마를 하면은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해야 됩니까? 네, 공식 후보 등록할 때 하기 전에 사퇴해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오. 보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국회의원이 나오게 되면. 그렇군요. 네. 근데 보궐선거 규정이 한 달 전 규정이기 때문에 네.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은 6월 1일 날 보궐선거를 같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으로 밀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기도도 뭐 사실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럼요. 예. 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힘을 받아서 지금 그 현재 이제 지금 예비 후보들이요. 이재명 후보 이제 그 선대위에 직함을 가지고 여론조사 자기가 하는 조사들 있잖아요. 그걸 많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직함 없이 하는 거가 좋을까요? 아니면 선대위원장?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시되 책임은 안 지는 방향으로 해요. 그렇죠. 지원만 열심히 다니시면 되죠. 예. 특히 경기도가 지금 얼마나 후보가 많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다니시면 엄청 시너지가 나죠. 그렇지. 그리고 또 워낙 선거에서 깻잎차로 잡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 좀 애석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또 자산으로 삼아서 윤석열은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거기는 못 다니죠. 예. 뭐 TV에 매일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용산 이전, 청와대 이전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여론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활동 폭 이것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민주당에겐 뭐 상대적으로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집에서 한남동에서 출퇴근한다지 않습니까? 네네. 출퇴근 시간에 시간 몇 분 걸렸는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런 거 추적하는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교통체증이 교통체증 유발자 뭐 이런 거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김건희가 갑자기 뭐 지금 다시 나타날 어떤 기지개를 지금 피려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가볍게 지금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언론이. 그러니까 뭐 슬리퍼를 신고 뭐 동네를 돌았다, 개를 만졌다, 슬리퍼가 완판됐다 이런 것부터 가볍게 이제 파고 들어오는데. 그게 언론이에요. 주가 조작 지금 맞습니다. 피의자인데. 네. 예? 나오는 순간 아마 지금 굉장히 그 저항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김건희 씨는. 지금 뭐 좋아가지고 윤석열 찍어준 표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도 대통령감이다 해서 찍어준 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김건희나 윤석열은 이 승자 독식 구조에서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대통령 부인 됐으니까 모든 건
다 우리의 손아귀 안에 들어온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때 그 마인드를 갖고 결국에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고. 그렇죠. 아이 참. 이거 광고하셔야 된다. 아 끄시고 광고할 시간이 싶은 됐군요. 모양이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뭐 그 선거 변수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뛰느냐, 그럼요. 또 아울러 윤석열이가 얼마나 삽질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병욱이 형이 성남 저기로 나간다면은 재밌겠네요. 그 괜찮은 성남 구상. 분당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고. 어차피 지금 성남시장이 은수미 시장이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거기 사세요. 이재명 지사님 그 동네 그렇지. 사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병욱 의원 지역구로 나오실 수가 있는 거네. 또 자연스럽게. 그렇지. 우리 딴데 김병욱 갈 의원 것도 같은 없이. 경우는 원래 이재명계고 그렇죠. 예, 믿을 만한 굉장히 괜찮은 관계죠. 구도인데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빵준서 찹쌀떡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빵준서를 출마시키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당선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찹쌀떡 하나씩 돌리면 그거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뜯어서 돌리거나 뜯어서? 먹다가 돌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먹다가 그거 아시죠? 음료수를 그냥 주면 안 돼요. 네. 캔을 뜯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먹는 건 또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 그 젓가락은 안 되고 이쑤시개만 된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젓가락은 식사에 해당되고 예. 이쑤시개는 식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크는 어떻습니까? 포크. 포크 안 될 것 같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포크는 포크로 식사는 안 하잖아요. 네. 자, 기병민닷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바로 빵준서 찹쌀떡인데 최근에 구매 후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회원 가입하고 여러 상품들 눈팅하고 최초로 주문한 게 빵준서 찹쌀떡입니다.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 정말 좋습니다. 낮게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에도 휴대하기에도 편합니다.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양한 찹쌀떡을 올 한 해 쇼핑해 왔던 터라 밤이 들어있는 이 찹쌀떡을 먹다 보니 신기하네요. 처음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들어가 있는 찹쌀떡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제일 맛있는 거는 빵준서예요. 맛있네. 예. 자, 빵준서 찹쌀떡은 대한민국 정부공인 제11대 제과명장인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만든 레시피입니다. 네, 맛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와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서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입맛이 고급화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구매하실 때 3박스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빵준서 찹쌀떡 폭탄 할인 이벤트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씹다 보면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 자, 가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빵준서 찹쌀떡 한 박스 6개 들어있는데 이게 12,900원입니다. 이것도 26%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겁니다. 4분의 1이나 값을 내렸어요. 그리고 빵준서 찹쌀떡 3박스 6개 들어있는 게 한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3박스를 보내드리는 건데 28,400원. 이 46% 할인된 가격입니다. 거의 반값에 제과명장 박준서의 찹쌀떡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배송비 빵원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너무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저 선거 캠프에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바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달지가 않네요. 떡이. 아니 빵 주스는 다 그래요. 저희 집에는 크로와상 그거 와플 먹는 크로폴 때 먹는데 맛있어요. 아, 저는 김영민 쇼핑몰에서 그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지난번에 한번 드셨어. 네, 삼계탕 너무 괜찮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뭐 저희가 거의 이거는 저희가 뭐 정말 이거는 맛있죠? 지금 맛있어서 말을 잃은 거예요. 정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맛있어요. 명미닷컴은 여러분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배달시켜도 맛있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짜봉입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네, 안 달고 이게 지금 밤이 씹히는데요. 아, 식감도 좋고. 네. 자, 여러분. 든든하네 하나 먹었더니. 제가 참 시골 출신이라 한 찹쌀도 하는데 이거 맛있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진영 선배는 어떻게 뭐 저희 다음에 선거 나갑니까? 늘 출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전 준비는 늘 돼 네, 있다. 전당대회도 한번 나가볼까 고민 중이고 뭐.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가세요. 최고위원. 아니 저는 늘 저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포시장도 한번 나가보지. 이번에 그건 뭐 저기 인물이 있나요? 다른 이게 사람이? 없어서. 최고위원 없어서. 나가세요. 딱. 아,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출마도 못하면 그것도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저기 재밌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적 현상 중에 하나가 근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지금 게다가 또 후보가 돼서 선관위 등록된 사람만 그 선거 비용 보전 받지. 그 예비 후보 단계에서 돈 쓴 거는 그뭐 아무짝에도 뭐 이렇게 그렇죠. 돌려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이트 머니가 네. 안전하고 그다음에 저기 불법이 아닌 형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아. 투명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네. 이 로비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변호사와 국회의원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익 대변을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게 미국 정치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변호사와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일반 기층 민중들의 정치적 욕구가 대변이 잘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는 이 냄비 광고잖아요. 예. 네. 아, 그래요. 쉬젤 웰빙 쿠커 찜기에 찜기. 아, 찜기예요? 와, 이거 저 만두 넣고 찔 때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 너무 제가 아침에 만두 먹고 왔거든요. 아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만큼 또 제가 맛있는 게 만두 없어요. 맛집 전국 탐방하는 사람이에요. 아, 만두 좋아하시는구나. 형님 같이 다닙시다. 저기 은근히 영동 북부 지역이 많아. 네. 만두 맛집이. 예. 자, 이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들어서면서 헌절기 보양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인 쫄깃한 수육이나 담백한 해물찜을 쉬젤 웰빙 쿠커 찜기로 간편하고 그리고 담백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담아서 고안해낸 건식 사우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쉬젤 웰빙 쿠커 찜기. 고온의 건조한 증기가 음식을 쪄냅니다. 너무 잘 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우나 방식이 뭔가요? 이제 여기서 김이 양쪽에서 김이 나오지 양쪽에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찜기도 개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또 오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좋더라도. 자, 90에서 95도의 수증기로 음식과 맞닿아서 익히는 일반 냄비와는 다르게 쉬젤 웰빙 쿠커 찜기는 100도 이상의 매우 강력한 고온 건조 증기로 음식을 단숨에 쪄냅니다. 스팀팬에 열기를 가해서 음식들을 쪄주는 원리라서 더욱더 식재료 본연의 맛을 풍미 있게 살리면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네, 직접 맛닿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식감은 살려서 한 끼를 먹더라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덕션 겸용입니다. 인덕션 겸용이에요. 인덕션까지도 할 수 그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인덕션 많이 쓰시잖아. 맞아요. 네. 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 써본 분들의 만족도가 세상에 99%예요. 자, 어떤 그 찜기는 만족도가 45%밖에 안 돼요. 정말요? 갖다 버려야 그 되겠네. 찜기 이름은 윤석열 찜기라고. 자, 김용민닷컴에서 꼭 구매해 보시고 직접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쉬젤 웰빙 쿠커 찜기 1인에서 2인용은 64,000원. 쉬젤 웰빙 쿠커 찜기 3인에서 4인용은 79,000원. 쉬젤 웰빙 쿠커 찜기는 5인용
쉬젤 웰빙 쿠커찜기 5인에서 6인용은 5인용 이거는 이제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자, 그래요. 잠시 후에 조정식 예비 후보와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아이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박수로 헌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 벌써 5선이셨어요? 네네. 그럼 언제 국회의원 처음 하신 거예요? 제가 2004년도 열린우리당 처음 그렇구나. 창당 때, 예. 네 그때 그 우리 참여정부 때 예. 처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음. 그 다음에 계속 5번. 그러니까 한 번도 네. 안 지고 계속 내리 5선을. 네네. 야. 제가 경기도 시흥인데요. 네. 시흥 시민들께서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아유, 경기도인데 네. 이게 저 내리 5선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상당한 정치력과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마음을 사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이 시흥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민의 신임을 얻고자 이렇게 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지난번에 예. 그 제 지역구인 시흥을구에서 네. 어디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정왕동, 정왕동. 네, 오. 그다음에 백옷 이런 곳인데요. 네. 신도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이재명 후보께 음. 윤석열 후보보다 20% 이상의 격차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오, 2만 표도 아니고 20%나. 예, 예. 와, 대단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그 자신감으로 또 이제 나오시게 되셨는데, 자, 나오신 김에 또 오늘 또 우선 그 직접 출마의 변을 한번 우선 들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 달리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그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반드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녹록치 않은 선거이지만 그 윤석열 앞으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네. 이번에 초기에 견제를 해야 된다. 네. 네, 특히 정권 초기에 이걸 엄중 경고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그 과거의 MB 이명박 정권보다 더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는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그 이재명 우리 고문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곳으로 그럼요.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많은 성과 업적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승 발전해서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는 데서 네. 늘상 그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자 시절에 제가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경기도를 같이 디자인도 했고 또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그 경선 때부터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런 성과와 업적을 경기도에서 그 말 그대로 포스트 경기의 적임자는 저 조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이재명 지사하고 많은 일을 하셨군요. 제가 한 14년간 네, 처음에 그 이재명 지사께서 그 정치권에 네. 들어오시기 전에 성남시장 출마하기 전에 네네. 그 변호사 시절에 당의 부대변인을 한번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 같이 근무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었어요. 어.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 출마를 하시면서 당시에 그 성남의 최대 현안이 성남의 일기 신도시 그 분당 리모델링 네네. 사업이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께서 한 10,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이제 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네. 그 법을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어. 그 제가 성남시장 선거하시는데 승리하는데 제가 좀 일조를 좀 했어요. 이재명 전 지사와는 깐부다. 깐부. 깐부. 네, 저는 뭐 저 찐동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찐동지. 아, 좋습니다. 찐동지가 그때 더 그 낫습니다. 공천위원장도 하셔가지고 네. 성남시장 당선되실 때 네네. 공천위원장 하셨다고. 아, 공천위원장 하셨어요? 네, 또 그때. 그래서 또- 아이고, 네. 불을 터주셨구나. 성남시장 2번, 2010년, 14년 2번 이제 출마하실 때 네. 그때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공천을 제가 드렸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 가지로 참 이재명 후보와 긴밀한 인연이 있으셨네요. 자, 우리 두 분께 또 이렇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명보다 솔직히 이제 정치라는 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 뭐 이런 이야기 하셔야 자, 되잖아요. 네 명이라면 이제 안민석 의원, 네. 그리고 염태영 전 시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까지. 후보. 예. 제가 다들 사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들이고 그 나중에 경기지사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될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더 가진 장점은 제가 경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경기도정을 설계했고 그리고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장으로 이해찬 정책위 대통령과 의장 함께 오래 하셨어요. 한 2년 하면서요. 예. 그 경기도정을 제가 굉장히 든든하게 뒷받침을 했어요. 경기도에서의 예산 정책뿐만 아니라 네. 또 이재명 당시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가 그 정책위장 때 제가 기재부와 싸워서 그걸 관철시켰어요. 네. 네, 그렇게도 일도 했었고 또 그리고 당에서 제가 오선하는 동안에 그래도 참 저에게 많은 당직과 요직들을 제가 부여해 주셔서 네. 또 그걸 통해서 제 별명이 여의도 정책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네. 정체통이 그래서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의 성과 업적 그리고 가치와 철학을 제가 이어가는 데는 저만한 적임자가 없다. 네. 네,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이시기에는 진짜 부드러운 얼굴과 미소, 매우 내강형이신데요. 네. 정책에 아주 잔뼈가 굵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네. 국민당원 선거인단 제안을 하셨다고. 국민참여. 국민참여 선거인단. 선거인단 네, 당선을 네. 제안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오늘 하셨어요, 오늘. 네, 네. 오늘 제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도 네. 경선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요. 네. 사실은 김동연 우리 대표께서 경선룰에 대한 좀 이의제기를 좀 하셨어요. 네. 네, 본인은 민주당 기반이 좀 약한데 예. 이제 소위 말하면은 권리당원자의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경선룰에 대한 논란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 권리당원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이건 도리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만 해도 최근에 약 한 20만 명 가까운 신규 권리당원들이 입당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이재명 우리 고문과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분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소위 말하는 개딸. 네. 예, 우리 양아들. 예? 뭐 개이모, 개고모, 개삼촌. 예? 저도 요새 개구리 삼촌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도 있어요. 네, 예. 이런 분들을 네. 누구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부터 참여시켜서 그 붕업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경선 붕업도 일으키고 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의 요체는 투표율 저하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쵸. 표일 네, 저하. 투표율 저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5% 이상 이겼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고문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열망을 다 우리가 담아 모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경선에서부터 담아 모아내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 후보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세로 본선을 쭉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네, 그런 데서 제가 국민 참여 경선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현재의 권리당원, 네. 투표권이 부여되는 권리당원은 그대로 부여를 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야간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현재는 없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이 신청해서 네, 신청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김동연 대표 측에서 제기하는 게 뭐냐면 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 새 물결 새로운 물결에도 또 당원들이 있으면은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열어놓고 그래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선 붐업을 일으키고 판을 키우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방식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 되게 괜찮아요.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 후보께도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제안을 했고 그것을 화답해 달라. 그리고 이번 금요일까지는 화답해 주시고 그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논란이 계속되면은 왜냐하면 이번 주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경선 절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 절차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당의 판단을 존중해서 맡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는데 본인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실 대선에 본인이 출전해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결국은 우리가 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포용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좀 김동연 후보한테 좀 섭섭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있죠. 네, 그 무엇보다 그 저는 사실은 김동연 이미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제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도에서 20년 이내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20년 정치를 했거든요. 20년을 사십니다. 20년 정치를. 어쨌든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들을 지키고자 했고 또 이제 선거 승리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그 굳이 이렇게 당내 쟁쟁한 경선 주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좀 더 유리한 경기도에 오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서울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당신께서 주장하신 정치교체 명분에도 맞고 그리고 그 뭔가 이제 선당우사 정신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김동연 대표가 강조하셨던 게 정치교체와 다당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데서 최근에 그렇게 굳이 경기도 오셔서 또 합당해서 경기도 후보가 되시겠다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좀 맥락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본인이 결정하셨으니까 어쨌든 같이 이제 경쟁하는 후보가 되면 뭐 그건 존중하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바라고 있다. 이런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제가 사실이 아닙니까? 저도 제가 그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점은 좀 여러 가지 자가 발전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그 이재명 우리 상임 고문님은 그 이제는 한 정파나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선에 개입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 이 그림을 짜는데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거야말로 자가 발전입니다. 저도 좀 보기에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실상 그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지사의 대임을 당신이 맡으시오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좀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자가 발전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흐름상 맥락상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사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먼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본인과 단일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원심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해서 들어와서 경선하는 게 유리하게 다자구도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하면은 김동연 후보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 본류를 지켜온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문제라든가
연대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 선거라는 거는 그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재 뭐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의 반영들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은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후보이고 또 경기도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가치 철학과 성과 업적을 제대로 구현하고 예컨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가, 네, 그 기본소득, 청년소득, 뭐 농어촌소득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죠. 이제 그런 거라든가 굉장히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데서 경기도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계속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서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그런 비전을 갖추고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그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또 민주당에 또 누가 적통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아주 지혜롭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제 저는 많이 보고 그래서 잘 아는데 네. 정계 입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개인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 그래요. 이런 걸 좀 알려주셨어요. 원래 시흥에서 예. 사회운동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2004년에 경기도 시흥에 출마를 처음 했는데요. 네. 그 제가 정치권에 처음 입문한 거는 1992년, 30년 전이에요. 그 재정구 재정구는 이제 제가 시흥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 지역 출마를 했는데 저도 이제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운동을 마치고 제가 군대에 강집당한 이후에 노동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노동 현장에 경기도 부천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프레스공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학생 신분 노동운동을 예, 했다고. 당시는 뭐 네, 그게. 위장 취업을 해서 그 프레스공으로 한 4년을 경기도 인근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야당 후보로 나오셨을 네. 때 그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 권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그때 노동 현장에 있었던 몇몇 같이 했던 동지들과 함께 그 당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 때인데 네. 그때 당의 당무개실 전문위원으로 처음 들어왔고 그때 대선 때 당무개실장이 이해찬 대표셨어요. 그래서 또 이해찬계로도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해찬 계세요. 대표께서 저를 계속 발탁해 주셨고 예. 그리고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당무개실장의 후임이 재정구원이셨고 제가 그 지역에 정치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부실장을 했던 분이 지금 김부겸 총리. 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쟁쟁하네요. 또 군포가 또 지역구셨고.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이재명 그 지사님 고부님 이제 당선 그러니까 이제 활동 이제 네. 경선 시작하기 전에 민주평화광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직세를 불리기 시작을 하셨는데 네. 아까 여론조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조금 현재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바뀔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저에게 조직세가 좀 어떤지. 조직세가 붙고 있어요. 하면서 물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반 종합적으로 민심과 당심이 같이 네. 이제 같이 얽혀지겠지만 제가 그 이재명 이제 우리 후보께서 지사께서 대선 이제 경선을 준비하실 때 초기만 해도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께서 변방의 장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언론에서. 그렇죠. 그리고 새가 없다 여의도에. 네네. 여의도 정치인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때 초기에 7인회 정도의 이런 이제 정도의 그 면면이었었는데 그 제가 이해찬 대표님과 당시 상의를 해서 그 이해찬 대표를 많이 도왔던 그 전국의 광장 조직을 제가 다 규합을 해서 그래서 전국 조직을 만들고 그 현역 의원들 한 25명을 규합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언론에서 변방의 장수라는 한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선 초기에 그렇게 네. 진영을 짜고 그리고 제가 경선 때는 총괄 본부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를 만들어 주신 참 장본인 지지율 이야기 하시니까 이거 뭐 참 농담 같은 가정인데요. 이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더라면 김동연 후보보다 적게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많이 나오셨겠죠. 전국에 그 앞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김동연 후보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뭐 좀 지난 대선에 지지율이 1%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과대 포장돼서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겨 주니까. 아니 저도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왜 진 겁니까? 네? 지난 대선은 왜 진 겁니까? 사실 구도 자체가 좀 많이 불리했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우리 후보님의 탁월한 역량으로 그거를 쭉 돌파를 해왔던 건데요. 아니 근데 사실 정권 초만 해도 80% 가까운 지지율이고 그래도 80석 가까이 몰아주신 분들의 선택이 2년 전 일인데 왜 이렇게 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는지도 네. 한번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초심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심을 잃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네. 저도 당뇨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5선 동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야당과 여당을 다 해봤는데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에 김대중 총재 계실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었었어요.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그거를 전체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정신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개혁. 그렇죠. 네, 이게 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국민들께서 180석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 스스로가 기득권층이 되어가는 것처럼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내로남불 이런 문제도 지적도 받았고 그러면서 개혁의 과제들을 자꾸 이렇게 유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적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신뢰를 잃게 한 것들이 있었고 민주당 뭐 했냐? 라는 부분들에서 그럼 총선 이후에 당 지도부하고 또 원내 지도부가 이게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난 총선 이후에요. 예. 아무튼 건 전체로 지금 누구를 탓하기 전에 네, 그래서 또 당 지도부와 당 대표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탓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탓할 일은 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지도부 하셨어요? 네?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때 이제 끝났잖아요. 총선 끝나고 이제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예. 네, 8월 전대 때 다 이제 저희는 넘겨주고 나왔죠. 그러니까 책임 없네요. 책임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 또 저도 좀 중진의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다들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의원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다시 초심의 정신, 개혁의 정신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좀 만났어요. 네네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건너서 제일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될 게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 네, 그래서 검찰 개혁 이번에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네, 그래서 박홍근 대표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네, 그렇게 말을 주셨습니다. 개혁 정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언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면요. 이제 저희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저희 평론가들끼리 하면서 이익 대변의 문제에서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문제, 네. 부동산 문제를 과연 보호해줬는가? 네, 네. 실제로 보면은 이 셀러리맨들이 민주당 제일 지지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셀러리맨들을 괴롭혀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그 점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굉장히 아픈 부분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0.73%로 저희가 석패를 했는데 예. 사실은 승부처는 수도권인데 예. 물론 지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비해서 많이 좁히긴 했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난 총선과 예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저희가 그 격차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동산, 특히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세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의 문제는 그거를 가치의 문제나 투기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세울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아주 정말 우리 국민의 정서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라든가 투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당장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그게
자기의 현실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이제 네, 그런데 그거에 다가오는 과도한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 아주 그냥 열이 받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논외로 벗어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네. 부동산 정책 집행자 또는 거기에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출마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세요? 쉽지 않으시죠? 말씀하시죠.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질문을 우리 뭐라고 드릴게요. 해야 돼? 그 문제는 아마 당 비대위나 뭐 내부에서 그렇죠. 예. 논의들 하겠죠. 네네. 제가 그 시흥시 가봤었거든요. 네. 의원님 계신 지역구 백오신도시도 가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시흥이 엄청 변화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지금 현안이 이제 이번에 공약으로 들고 나오시겠지만 어떤 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경기도의 가장 큰 그 경기도민들의 삶과 질과 관계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광역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네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기도 자체가 너무 굉장히 커요. 음. 그 서울을 가운데 놓고 도나스 모양으로 그렇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서울 출퇴근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를 이동할 때도 또 동서로 이동할 때 네. 그 이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지난번 이재명 그 후보 때도 경기도 공약에서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을 GTX로 했습니다. GTX 플러스 네. 기존의 노선 외에 동서남북 외에 X자 축으로 6개 축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총괄본부장하면서 경기도 경약과 관계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좀 같이 다듬어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당장에 일단 개선돼야 될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도 똑같이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같이 공약에 넣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국회에서 그 정책위장뿐만 아니라 예산 정책도 많이 다뤄봤지만 국토교통위원장을 했어요. 아.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아마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런 철도 전문가는 제가 아마 아, 그러시구나. 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교통망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그 경기도의 경쟁력을 위한 광역 교통망과 또 그 중간중간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알고 잘 추진할 사람일 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정식 의원님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는데 획기적인 철도 공약 이런 게 있습니까? 철도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에게 야 이런 편의성이 보장되는구나 조정식 시대가 열리면 뭐 그런 기대가 될 만한 공약은 또 그 있으실 이재명 것 같아요. 후보께서 얘기하신 GTX 플러스 공약은 저의 공약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 각종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 네. 또 그 다음에 이 6개 축을 따라서 또 이 지선망들을 짜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중교통 체계라든가 버스라든가 네. 또는 간선망 네, 이런 식으로 그걸 촘촘하게 짜주게 되면 경기도 자체가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가 경제 1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 경제 기반의 모든 게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부족한 게 하나가 금융기능입니다. 금융. 네, 특히나 이 저소득층과 우리 중산층과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기능들이 경기도가 좀 더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 공약으로 그 경기 상생 인터넷 뱅크라는 공약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릴레이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GTX를 손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손을 봐요, 그 어떻게 손을 손을 본다고 본다는 그랬어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도지사님이 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 도지사,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얘기가 되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 나간대요? 네, 상대당 그 후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참 저는 뭐 그 유승민 씨 이렇게 차출하는 거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경기도 인물이었구나. 참 딱하다. 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제 김은혜 씨도 또 이제 보니까 나온다 그랬는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경우는 본인이 개혁 보수를 경기도에서 꼽히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개혁 보수라는 게
이미 대구에서 2번 경선 출마할 때 실패하면서 실패한 시름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출마의 변을 삼아서 여기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경기도를 우롱하는 거죠. 그건 대구자 경기도민이- 떼고 경기 갖다 붙인 거죠. 네, 대구자를 떼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력 관리해가지고 다음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다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이 많이 최근엔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역대 도지사들 보면 2명밖에 당선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16년 만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신 이긴 거예요. 그러셨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어떤 보관을 가지고 이제 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되면 승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기도의 인구 구성이 지난 10여 년 동안 좀 변해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많이 집값이 너무 이주해온, 올라가지고. 네, 네. 젊은 층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 개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제가 그 지난번에 마지막 그 이재명 후보님의 마지막 경기도 순회 유세를 제 지역구인 백오사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 야간인데는 10,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재명의 가치와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실제로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을 이번에 경기지사 이제 본 선거 때 담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못 담으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걸 경선 단계에서부터 그 붐업을 시키자. 네, 그런 거고 그리고 포스트 그 이재명 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경기도를 잘하는 그런 효능감이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또 뭐 이제 요새 그 아주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또 안으로 제기도 됐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시흥을구에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돼요. 그렇죠. 동시 보궐선거. 네네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경기도와 수도권 선거 엄청난 붐업을 일으킬 것이다. 네네.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정식 의원께서 후보가 되신다면은 그러면 5월 1일 전에 사퇴하셔야 되는 거죠. 4월 30일 전. 4월 30일 전에. 네, 그러면은 예, 예. 6월 1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보궐선거 있게 같이 되는 거죠. 치러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시흥을구는 가장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워낙 털을 잘 네, 닦아놓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물론 이제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끝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휴식도 드리고 그걸 좀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급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워낙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올지도 어마어마하겠죠. 모르고 예. 또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8월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뭐 어쨌든 뭐 지금 아직 결정되거나 판단된 건 아니지만 네. 그 이재명 고문님께서 만약에 이제 당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원외 당대표보다는 현역 당대표를 하셔야 아유, 그럼요. 네, 네. 당연히 그건 제대로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전략적 검토 고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사실 송영길 서울시장 설은 그러니까 송영길 인천 계양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 직을 내놓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경기도 사시던 분이 인천 가는 건 좀 약간 어색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 그 안을 또 내셨네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 나오시면 되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유승민 후보를 대구에서 날라온 철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송영길 후보께서 인천에서 서울 가시는 바람에 비판하기가 이제 세상에. 아니 뭐 저는 뭐 송영길 후보가 뭐 서울시장 나가시는 것도 그건 지금 흐름으로 보면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조정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자. 그 사실은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반드시 되는 이겨야 것이고 되죠. 네. 이후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2년 동안에 이제 또 뭐 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깡패 정치가 시작될 텐데 검찰공화국이 이제 본격화되겠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마저도 이렇게 나쁜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은 네. 2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네, 네. 그런 마음을 허용하는 네. 네, 저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저기 특히나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인수위 때 벌써 하는 걸 보니까 네. 저희가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등장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5일에도 그 말 그대로 그 문재인 정부의 우리 정부의 그 산업부 그 원전 부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경기도청에 네. 대해서 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5월 10일 출범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모든 칼자를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9월 정기국회를 또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전에 7, 8월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참 정말 이게 그 아주 표적적인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검찰에서 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때 불응했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싹 덮여버렸어요. 네. 만약에 일반 피의자 같으면요, 그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네, 나오라고 네. 그랬는데 안 나오면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현실화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명박 때도 우리가 봤었고, 뭐 물대포를 쏘고, 뭐, 네. 뭐 밥줄을 끊고,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는데, 참 그때도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이렇게 막아서 이런 정권을 상대로 응징하고 견제구를 제대로 던지고 그러길 바랐었는데 그 기대만큼 그렇게 큰 어떤 이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막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좀 아쉬움이 많은데 네.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포갑 정치 어떻게 민주당은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그 앞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야당 시대를 살아가고 과거 어쩌면 MB 박근혜 시절보다 더한 상황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강력한 민주당, 강한 야당을 저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MB 정권 들어섰을 때는 저희가 80석에 불과했어요. 그렇지. 그때 온통 그랬어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원내대변인 시절에 예. 온통 뭐 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회 본회의장을 2주 동안 정권농성에 들어가고 제가 국회의장 단상을 뛰쳐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도 못 먹었습니다. 그때 예. 그 MB 합법들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가진 무기는 170석이 넘는 원내 일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호락호락 대응하면 안 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또 하나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그 넓게 우리가 강력한 우군과 동지로 삼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이재명 고문을 지켜야 된다. 네. 미래를 열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칼 들면서 덤벼야 되는데 그럼, 맨몸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뭔가 울타리와 갑옷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방향의 그 방향성은 잡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아직도 뭔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속도감의 문제가 속도감의 문제. 그 속도의 문제고 그 첫 번째 바로미터가 전 검찰 개혁이라고 봐요. 네. 네. 그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이제 그 본부장 비리 관련해서 이제 네. 본인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형사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족들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또는 뭐 상설 특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설 특검은 또 국회에서 주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네, 네. 그런 부분들 그 말 그대로 검찰
검찰 개혁을 통한 제도적 개혁들을 이제 조기에 완수해야 되는 것과 지금 금방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현안 대응. 네네.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예상된 실정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제기됐던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지금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특히나 본부장 비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것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큰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대선 치르시면서 뭔가 이 선거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느끼신 거 있다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대선 치르면서요. 네. 저도 때로는 깜짝깜짝 놀란 게 네.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만으로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봤을 때 밑에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바꾸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팬덤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이었고 그 팬덤이 다시 살아나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새롭게 신규 권리당원이 지금 20만 가까이 지금 이제 돌파를 이제 15만을 넘어섰어요. 2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새로운 신규 권리당원 중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예요. 그 거기에 소위 말하는 개딸, 개혁의 우리 딸들, 예, 이런 분들이 다시 이재명을 지키자, 다시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어 주자. 네, 이런 팬덤들은 굉장히 저는 사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열망, 지지자들의 열망과 그런 팬덤들을 그 민주당이 소중히 하고 이거를 잘 모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거의 그 캐치프레이즈도 있지만은 그 공약이거든요. 판을 흔들 공약. 뭐 구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그 경기도의 비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틀을 갖춰서 비교적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경기도겠고요. 특히나 경기도는 그 정치가 플러스 행정가가 필요한 겁니다. 행정가만으로도 안 되고 그냥 정치가만으로도 안 돼요. 그걸 같이 그런 효능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비전과 관계에서는 3대 목표와 7대 비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제 수도 경기, 정의로운 경기, 행복한 경기 그리고 그에 따른 7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계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과 관계된 데에서는 계속 제가 장점이 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경기도 이번에 지사 선거가 갖는 여느 때의 지방선거와 달리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 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지지자들의 열망들을 모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환경이 민주당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 돌파하시겠어요? 잘 써줄 것 같지 않아요? 뭐 우리 조정식 후보만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잘 써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경기도민과 또 우리 지지자 동지들을 믿고 가는 거죠. 다 믿고 갔는데. 유튜브를 믿고 가야죠. 우리 김용민 TV를 제가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민주당 후보 되시면요. 뭐. 진보 종편 얘기도 이제 곳곳에서 좀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야 당선되시면은 경기 방송 공약 하나 내시죠. 그건 좀 왜냐면 99점 몇몇 3메가헤르츠인가 그런 그렇죠. 지금 경기 방송도 이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또 서울에도 교통방송이 있듯이 경기도에도 그런 광역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치와 경기도의 효능감도 알리고 경기 방송 만드시고 그래서 TBS 같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저 서울 잘 안 되면은 김어준이나 못해 다 그래서 아예 경기도를 정치 1번지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는 조정식 의원 모셨습니다. 시흥을 5선 국회의원이신데 경기도를 가장 잘한다.
그리고 경기도의 교통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소식으로 또 다음에 뵙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미 TV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